2023년 하반기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내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국유 기업의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 중 애플 제품 사용을 자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금지령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리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을 자랑하던 젊은 소비자들이 하나둘씩 화웨이로의 귀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던 브랜드 애플이 지금은 중국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히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과 그 자리를 노리는 중국 사이의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 공급망 주도권 싸움,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애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고민이 뒤섞인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플은 단 한 번도 공산당과 맞서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규칙을 바꾸고 타협하고 때로는 침묵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애플은 그저 따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예 로마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셈이죠. 세계 최고 브랜드마저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브랜드도 중국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안전할까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애플인 차이나에서 애플을 통해 글로벌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업의 생존 전략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애플은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당연히 미국 기업이죠. 그런데 애플의 공급망과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대답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아이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전체 매출 중 약 2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단순한 해외 시장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애플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시장이 된 거죠. 애플 인 차이나에서는 이걸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중국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 빠른 생산 속도, 유연한 공급망이 필요했고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애플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며 영업이익률은 약 31.5%에 이릅니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같은 해 영업이익률인 약 10.9%와 비교해보면 무려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처럼 애플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프리미엄 가격 전략으로 극도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생산 효율성과 매출 기여 없이는 이 수치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이 중국을 선택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애플을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플은 생산을 위해 중국을 택한 게 아니라 중국이 애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짰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과거에 카메라와 저장 장치 개발 회사에서 일하며 엔지니어이자 해외 기술 협력 담당으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유럽 바이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 카메라는 너희 제품보다 가격이 10분의 1이고 성능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너희와 거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제조업체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플도 그 파괴적인 효율성과 속도에 매료됐던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간 만큼 이제는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엮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지금 애플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요즘 생산 기지를 인도, 베트남 등으로 분산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글로벌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사실. 제조업에 종사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공장을 옮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기술, 물류 품질 관리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애플은 지금도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라는 모순된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스콘, 페가트론 등 애플의 주요 생산 파트너들이 중국에 집중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밀집해 있는 제조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서 부품 수급이 빠르고 유연합니다. 둘째, 노동력도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세금 감면, 토지 제공, 행정 지원 같은 기업 유치 패키지도 강력했습니다. 특히 폭스콘의 선전 공장은 수십만 명이 근무하며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움직이는 세계 최대 조립기지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조건이 모여 애플은 중국을 떠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애플과 중국의 영광의 시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애플이 중국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두 나라는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애플과 중국의 골든 시절이라고 부르죠.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애플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에 열광했죠. 그런데 이 제품들을 실제로 만들어낸 손길은 대부분 중국에 있었습니다. 애플의 급성장은 단지 디자인이나 마케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초대형 제조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국은 애플에게 손쉬운 성장을 약속했고 애플은 중국에게 고용과 위신을 안겨줬다. 이 시절은 단순한 협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애플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의 핵심 플레이어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함께 세계 시장을 점령해 나간 시기였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시기를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중국 심천의 중소기업과 협력해 시제품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품 발주 후 하루 만에 완성된 시제품이 택배로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자제품이 이게 가능할까요? 네, 중국은 가능합니다. 심천의 소규모 공장들은 부품이 확보되고 간단한 조립일 경우 당일 제작, 당일 발송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속도와 유연성이 다르구나. 이렇게 애플과 중국 두 거인의 만남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서로에게 황금기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국가 간의 관계도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는 경제, 정치와는 분리된 영역처럼 보였지만 이 무역 전쟁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졌죠. 애플에게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고 압박했고 애플 역시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공장을 옮길 수는 없지만 애플은 폭스콘과 함께 인도 남부에 아이폰 조립 라인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탈중국 전략에 착수했죠.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외국 기업에 더는 휘둘리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반미 감정과 맞물려 국산화, 자급자족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화웨이의 부활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잠시 주춤했던 화웨이는 자체 칩셋과 OS를 기반으로 다시 시장에 복귀했고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젠 우리 것도 충분히 괜찮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 책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애플이 중국에서 누리던 환대는 정치적 바람이 바뀌자마자 낯선 공기로 바뀌었다. 이처럼 애플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지정학,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국민 정서까지 얽힌 매우 복잡한 지형이 되어버렸죠.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전략에서도 이런 변화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 중 하나로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딥시크는 단순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전면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애플과 중국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면 2024년부터는 그 균열이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교나 산업 전략 차원이 아니라 실제 판매량과 소비자 반응에서 위기 신호가 드러난 것이죠. 먼저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분기부터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고,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애플은 외국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국산 브랜드, 특히 부활한 화웨이로의 이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도 직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부 중앙정부 기관과 국유기업 소속 공무원들에게 애플 제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겁니다. 겉으로는 보안 문제나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이자 외산 기기보다 국산 제품을 써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셈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애플은 중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생산 라인을 갖췄지만 중국은 애플을 여전히 외부 세력으로 간주한다. 환대는 거래일 뿐 정체성은 아니다. 다시 말해 환대는 단순히 거래를 위해 필요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롯데는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내에서 대규모 불매 운동과 규제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부분의 사업장을 철수했습니다. 신세계도 이마트 중국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진출이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사회적 요인이 사업 지속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애플은 지금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체성과 신뢰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중국 고유의 정체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의 반격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정부 규제와 소비자 이탈까지 겹치면서 애플도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역시 애플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반격 전략을 내세웠죠. 첫 번째는 가격 인하입니다. 이건 애플로선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원래 애플은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가격을 잘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최대 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 가까이 할인을 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했죠. 이건 단순히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는 마케팅 강화입니다. 애플은 중국 소비자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내보냈고 중국 명절에 맞춘 특별판 제품도 선보였어요. 예를 들어 춘절을 맞아 레드 컬러의 한정판 아이폰을 내놓는다든지 유명한 중국 배우나 가수와 함께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는 시기죠. 세 번째는 앱스토어 정책 변화입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과 규제가 심해지니까 애플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바꿨어요. 중국에서만 적용되는 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현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애플이 중국 정부와 소비자 모두를 달래기 위해 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미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10%를 넘게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에어팟이나 아이패드 같은 부품을 만들고 있죠. 이 전략은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 한계도 있어요. 생산 효율이나 품질, 인프라 수준이 중국과는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애플의 전략은 한 손엔 당근, 한 손엔 도망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에겐 여전히 고개를 숙이면서도 언젠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애플의 중국 전략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술 기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국가 간의 갈등, 정책 변화, 규제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애플은 오랜 시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면서 거대한 생산 기반과 시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느 순간부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자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국산 브랜드를 쓰자는 분위기가 확산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단순히 효율성이나 비용만 따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 안보, 심지어는 이념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체제가 된 거죠. 이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산업별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에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공급망 구조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향후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실적보다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감안한 장기적 관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명심하세요.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숨은 심리와 맥락을 읽지 못하면 결국 숫자에 속는 건 당신입니다. 글로벌 시대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법을 따르자니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구조. 애플도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기업,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전략도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 분만이라도 좋으니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